유가발 인플레이션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다시 유가가 올라왔죠. 이 유가가 쉽게 내려가기 어려울 것 같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탁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80불대 WTI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2차 금리 상승에 대한 충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도 우려를 해야 되고요. 그럼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걸 우려한 상태에서 유동성이 쉽게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하기 어렵죠. 설사 탁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의 추가적인 이탈에 대한 우려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오르지 않을 거냐?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를 것 같아요. 언제 오를 것 같냐면, 네, 요즘 급등락을 반복하는 시장을 보면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뭘 보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대책이 서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오늘 장우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평가된 당신의 인생을 밸류업 시키는 경제교육 플랫폼 금시공의 대표이사 장우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시장이 또 어렵고 굉장히 힘든 시장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기준을 잡고 뭔가 새로운 방향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경제교육의 시작이 금시공이라고 생각하니까 금시공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범성자 장우진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벌써 8월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에 그래도 어느 정도 증시가 반등해주면서 다시 약간 상승세로 돌아서려나 했더니 오늘 또 다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의 시장은 도대체 왜 이런 건가요? 일단 시장이 올라가기 전에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3조 호황이라고 잡았습니다. 네. 3조 호황이 있으면 유동성이 폭발이 되면서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그때 한 2,400대 봤던 게 7,000 정도를 예상을 했었어요. 그때 왜 그렇게까지 봤었냐라고 하면, 과거의 3조 호황 때 지수가 7배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는 미국채 금리가 19%, 기준금리 19%까지 갔다가 6%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5.5%에서 3%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 차이를 본다 그러면 그때만큼의 파급력은 없을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GDP도 많이 성장했으니까 제가 볼 때 한 1.6에서 1.7배 정도까지는 최소한 올라갈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170% 정도. 근데 그게 한 7천 정도가 잡혔던 거였고요. 그 이후에 보면 우리가 9,000대까지도 올라갔죠. 9,400까지 찍고 내려왔는데, 결국 유동성의 힘이 관성에서 조금 더 올라갔던 것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전 정부의 정책 실책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두 가지가 좀 실책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연기금의 리밸런싱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네, 연기금의 리밸런싱이 만약 선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연기금들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폭이 좀 제한될 수 있었겠죠. 그럼 속도도 약간 완화될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내려올 때도 저 연기금이 이제는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브레이크를 걸었을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망가졌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더 가파르게 왔다 갔다 했던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레버리지 ETF가 하필이면 5월 27일, 5월 말에 나오면서 반도체 속의 쏠림이 훨씬 더 강화된 게 강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부진한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조 호황이 지금 보시면 오히려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3고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환율이 불안정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원화 환율로 보면 이상할 겁니다. 원화 환율로 지금 우리가 보면 안 되고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의 강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유동성이 빠진 가운데서 우리나라 정책의 실책이 겹쳤고, 여기에 이제 AI 캐펙스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는데,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변동성이 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유독 더 높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 방금 말씀해 주셨던 정부의 실책 이 부분을 조금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7월부터 뭐 연기금이 뭐 리밸런싱에 나설 것이다, 뭐 60조 매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7월에 연기금의 지금 흐름은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연기금이 매도할 필요가 없어졌죠. 상승하지 하락하면서, 않았으니까. 네. 네, 하락하면서 비중이 자연스럽게 낮아졌습니다. 5,200, 5,000, 한 800 밑으로 갈 때는 지금 연기금이 채워야 될 비중이 20.8%거든요. 그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연기금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약간 완화가 됐는데 지금 다시 보면 시장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연기금이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연기금이 28.8%까지 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28.8%에는 6%의 전략적 자산 배분과 그다음에 2%의 전술적 자산 배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쩌다 보니까 더 올라가서 비중을 높였어라고 하는 거지 이게 내가 매수를 할 수 있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매수는 제한돼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면 오히려 국민연금은 리밸런싱으로 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기관은 공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의 약간 수급을 꼬이게 만든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를 뭐 상폐를 시켜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장 폐지가 혹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뭐 상세 폐지를 강행하면 못할 거야 없겠지만 피해자들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이 펀드마저 청산된다 그러면 그걸 동의할까? 그거는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쵸.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쨌든 2배 수익을 기대하고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건데 이게 청산되는 건 아마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 신규 투자가 제한되도록 하는 정책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좀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두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좀 당황스러운 얘기기도 한데 이 레버리지 투자를 왜 많이 했는지 혹시 아세요? 2배이기도 한데요. 싸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쵸. 네. 삼성전자는 뭐 20만 원, 30만 원을 하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2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이 레버리지 ETF가 싸 보여서 들어온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싼 게 아니다. 네. 가격이 싸다고 싼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황당했던 게 레버리지 ETF니까 ETF는 안전해 라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ETF가 안전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의 전제는 뭐냐면 ETF는 보통 산업이나 지수나 이런 쪽으로 분산 투자를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단일 종목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심지어 레버리지면 ETF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위험한 상품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ETF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 여러분들이 빠져들면 안 됐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막 유동성도 사실 지금 밖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들의 예탁금도 계속 줄고 있고 외국인들도 빠져나가고 있고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이 상승의 동력을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유동성이 돌아와야 됩니다. 네. 네, 환율도 안정이 돼야 되고 금리도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판이 깔려야 되는데 일단 전쟁이 끝나야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서 유가가 다시 60불대로 가면서 전체적인 시장 판도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시장이 불안해졌던 이유 중에 또 하나를 보면 전쟁이 끝났어요. MOU가 됐고 6월 중순에 막판 9,400까지 가는 게 MOU 딱 체결되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마지막 호재의 소멸이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전에 4월부터 이미 이 전쟁이 끝날 거라는 기대감, 호르무즈가 풀렸을 때부터 그 기대감으로 9,000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게 5,000대부터 9,000까지 4,000포인트를 띄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게 실제 MOU가 체결되는 게 호재는 아니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나 실제 시장은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 동향을 보면 유가발 인플레이션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다시 유가가 올라왔죠. 이 유가가 쉽게 내려가기 어려울 것 같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탁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80불대 WTI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2차 금리 상승에 대한 충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도 우려를 해야 되고요. 그럼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걸 우려한 상태에서 유동성이 쉽게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하기가 어렵죠. 설사 탁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의 추가적인 이탈에 대한 우려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연준 내부에서도 3명의 위원들이 지난번 FOMC에서 반대를 냈고 9월 FOMC에서는 지금 금리를 인상해야 될 가능성을 정해져 높게 보고 있거든요. 한 60% 이상 인상을 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9월에 인상을 앞두고 8, 9월에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땡긴다? 그렇게 보기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라고 한다면 유동성의 축과 이제 AI 캐펙스에 대한 축인데 AI 캐펙스에 대한 우려는 일단 한꺼풀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게 지난주 금요일에 반영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이게 우리 시장에 크게 반영을 줬는데 아마존이 뭘 얘기했냐면 FCF는 지금 마이너스가 맞다. 잉여 현금흐름은 지금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이거 투자하면 3년 내에 회수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식한 건 뭐냐면 이 정도면
FCF 마이너스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 다 땡기고 4년 5년 차부터는 수익 계속 뽑아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시장의 포커스는 어디로 갈 거냐? 오픈 AI로 갈 겁니다. 오픈 AI, 엔트로피 그리고 구글. 이 기업들이 대체 이 AI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냐로 전환됩니다. 왜? 이 기업들이 아마존에 돈을 줘서 아마존이 돈을 크게 버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 앞단에서 수익을 못 내서 이 기업들이 무너지거나 이 앞단에서 캐펙스를 축소하거나 라고 한다면 아마존이 벌어들인다고 하는 그 수익도 감소할 수 있겠죠. 그리고 캐펙스 자체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빅테크에 대한 실적이 아니고 앞단으로 갈 거다. 이 앞단에서 실적이 얼마나 빨리 나오는 것을 관찰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 앞단의 기업들 사이에 치킨 게임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네, 가격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고 지금 고객을 뺏어오긴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시장 상황을 좀 파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치킨 게임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의 IT 전쟁, 그러니까 인터넷 전쟁에서 보면 플랫폼 전쟁이 있었을 때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효과는 너도 쓰고 너도 쓰면 나도 써야지라고 하는 카카오톡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쓰면 같이 쓴다는 건데 이게 AI는 그게 없어요. 많은 사람이 쓴다고 장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픽을 쓰든 구글을 쓰든 오픈 AI를 쓰든 지금 당장 성능이 좋은 곳으로 옮겨가면 그만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치킨 게임이 결말이 더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성능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공격적으로 투자하는데 자기들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이 이 고객들의 충성도, 로열티를 가져갈 수 있는 뭔가를 구축하지 않으면 지금 형태의 아마 치킨 게임 형태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고요. 그쵸. 지금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더 싸면 옮기게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경쟁력 있고 그냥 잘 되면 하는 건데 이게 지금은 조금만 투자를 더해서 잘 나오면 옮겨가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중국이 3분의 1 가격으로 내놨잖아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경쟁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치킨 게임에 대한 우려를 한다면 앞단에서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럼 지금은 진짜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우리가 매크로적인 이슈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픈 AI와 같은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지 또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 이 투자의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높아졌죠. 네. 그래서 지금 8, 9월부터 하반기 난이도가 생각처럼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는 더 이상 뭐 반도체가 잘 팔린데 이런 것만으로는 시장이 더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AI 쪽에서 무너지면 지금 반도체 잘 팔리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텀은 어느 정도 만들어줄 수 있고 이게 장기 계약도 했으니까 몇 년간 실적이 좋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기 위한 전제 조건 앞에서 굉장히 좋고 계속 투자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에서 아직은 물음표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정말 많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투자하신 분들이 사실상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게 어렵긴 한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많이 물렸다. 정말 고점에 물렸다 그러면 손쓸 방법이 없죠. 근데 그래도 손실이 크지 않았다 그런다면 저는 중간중간 계속 익절을 추구했었고요. 그러니까 약손절. 그럼 익절. 만약에 손실이 크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요. 이 산업을 계속 내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끌고 가야 할 그런 이유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혹시 보시나요? 어느 정도까지를 보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제 코스피가 다시 만에 갈 거냐? 아직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2, 3년 내로 그렇게 갈 수 있느라고 본다면 아직까지 저는 물음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대하실 거는 모르겠고 저는 이제 많이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반등이 나올 때 있잖아요. 금요일 같을 때 단 한 주라도 팔아버리고 말씀드려요. 팔아보라고. 그 한 주를 팔고 나서 그 다음 넥스트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보냐? 한 주, 10주를 팔고 나서 내가 현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사고 싶어요. 지금도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사세요. 근데 10주, 한 주를 팔고 나서 사는 게 두려워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편향이 굉장히 강하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으면 더 오를 것 같고 그게 무섭고 그렇습니다. 근데 현금을 가져보는 순간 그 판단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냉정하게 좀 판단해 보시고 오늘 좀 월요일에 급락이 다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금요일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약간 현금을 한번 챙겨놓고 그 다음에 시장에 혹시 변동이 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대응해봐야지라고 하는 전략을 가져가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가면 또 샀다가 올라가면 또 조정 정리하고, 그러니까 메인 물량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현금 갖고 조정을 하시면 손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손실을 많이 한 상태에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여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오르지 않을 거냐?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를 것 같아요. 언제 오를 것 같냐면 일단 유동성 관련된 이슈가 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반도체 가격은 빠질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가격, 파멸적인 가격 상승은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럼 반도체 가격에 조정이 있는 만큼 실적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런데 물량은 증가하잖아요. 캐펙스, 특히나 디램 같은 경우 2030년까지 2배를 늘린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캐펙스가 2배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만큼 실적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만큼 빠지고 그거를 물량으로 얼마만큼 메이크업 할 거냐, 그걸 만회할 수 있냐, 여기에 따라서 갈리게 됩니다. 그게 윤곽이 드러나는 게 내년 정도라고 보고 있는 거죠. 내년 정도면 가격이 대충 이 정도는 빠지는데 괜찮아, 물량이 증가하니까 이제부터는 올라가도 돼. 근데 그렇게 되면 가격의 사이클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실적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잖아요. 근데 가격이 빠지면서 물량이 증가하는 사이클에서는 그런 폭발적인 상승은 어렵습니다.